1960년대 한 시절을 호령했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그의 최후는 참혹했다. 박정희의 신임 아래 영원한 2인자를 꿈꾸었던 절대 권력의 파수꾼. 6년 3개월이란 최장기 중정부장으로 오로지 각하만을 위해 충성스러웠던 그는 왜 국가 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고 만 것일까? (1973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형욱이 자리 잡은 곳은 뉴욕의 알파인, 당시 부촌 중의 부촌이었다. 그는 이곳에 1,800평에 달하는 저택을 사들였다. 저택은 70년대 초반기로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호화로 꾸며졌고 그는 여행을 즐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 이거 김형욱이 쓰는 이거 있죠? 이거 들어서 뭐라 그랬죠? 이거 anyway, 이게 완전히 이것도 금이고 저 찌끄러기 저 깡통은 말이야 완전히 순금으로 됐더라고. 골동품은 말이야 고리작인지 뭔지 그건 완전히 그냥 말이야 방에다 막 무슨 전시식으로 해놨더라고. 아휴 미치겠구나. 김형욱의 호화로운 생활은 교포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그는 도박장에서 하루에 $100만 이상을 날리거나 미국의 거액의 달러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가적인 수치였다. 몸이 이렇게 걷는 게요. 다크워킹이다 이거야. 오리 그러므로 삐걱삐걱 틀림없이 저 몸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Hey you 이랬대요. Stop 하니까 쓱 지나보면서 Me? 가더래요. Yes you.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몸에 아무것도 없지? 하니까 그 무릎은 잉글리시로 한국식이야. 만약에 내 몸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너 그냥 안 둬? 하는 식으로 했는가 봐요. 하니까 that's okay. 그래서 그 보안관 시켜가지고 오케이 take him. 빨가 비껴. 그래서 딱 비키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붕대 같은 걸로 딩딩 탱기고 그래가 여자 팬티호스 같은 거를 턱 해가지고 오 마이 갓 제가요. 당시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3천만 불과하던 때. 그러나 김형욱이 빼돌린 돈은 $2천만 달한다는 것이 프레이저 위원회 조사 결과였다. 권력을 빼앗긴 뒤의 허탈감을 그는 극도의 호사로 메우는 듯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은 자꾸 무슨 착각 속에 이왕 여기 와서 그렇게 조용하게 살으면 될 텐데 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마치 아직도 그 과거 중앙정보부장을 하는 그러한 말이죠. 중앙정보부장 시대와 같은 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왔다 그냥 가면은 자기를 섭섭해하고서는 욕을 막 해고 그런다 그래요. 미국 생활이 계속되면서 김형욱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분노로 바꾸어 갔다. 가만히 보자 하니 박정희 씨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이건 귀국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 한 4년씩 있다가 본인도 저기 각오를 한 거예요. 그냥 업돼서만 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투쟁을 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스캔들가あ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 77년, 김형욱은 마침내 4년간의 침묵을 깼다. 그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반대와 박정희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자기의 미국에서의 활동은 반정부 활동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이런 행동이다 하는 자기 변명적인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당시 미국 언론에선 연일 박동선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박동선이 20여 명의 미 의원들을 수십만 달러의 뇌물로 매수한 사건이었다. 사건은 청문회로까지 이어졌다. 김형욱에게 박동선 사건은 기회였다. 그는 박동선에게 막대한 미국쌀 수입 대리권을 주었던 장본인. 미 의회는 김형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기는 박동선 씨하고도 잘 알게 돼 있어. 박동선 씨가는 조지타운 클럽을 갔다 할 적에 자기가 그분이 외야가 없기 때문에 외야를 갖다가 보냈다고는 이런 사를 갖다 얘기를 했어요. 당시는 인권과 도덕을 내건 카터 정부가 김대중 납치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미군 철수를 거론하던 때 김형욱의 청문회 출석은 박 정권을 더욱 압박해했다. 근데 박정희 정부의 한 축은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아주 굳건하게 형성되어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의 어떤 이 틈을 만들고 갈등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는 박정희 정부에겐 그 생존권 자체는 아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로서는 김형욱의 행동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김형욱 씨는 뭐 쿠데타 직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정권 내부의 거의 모든 비리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로서 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론 미국에 강경했던 박정희는 뒤론 자신의 사위까지 거물급 특사들을 파견했다. 중정부장 김재규의 최우선 과제 역시 김형욱을 귀국시키는 일이었다. 각하께서 말씀하시길 그 친구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자유롭게 왕복한다면 남보기에도 좋고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겠는가. 또 돌아와 일한다면 원하는 중책도 맡기신다 하시더군요. 김 부장의 침묵을 기국이라는 행동으로 깰 때가 됐습니다. 싱긋이 웃으며 김포광의 트랩을 내려오는 김 부장의 그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김재규가 그래서 무슨 멕시코 대사를 해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의를 했던 것 같고요. 한국에 있는 재산, 성북동에 있는 뭐 재산이 구해 보니까 한 200~3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거 뭐 당신이 다 가져가도록 해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그 김형욱 씨는 그 회유의 진실성을 믿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쟁이의 그 직감으로 회유를 당해서 가봤자 자기가 비참하게 팽당할 것이다, 비참하게 당할 것이다, 매장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고, 김형욱이 끝내 바랐던 것은 박정희와의 직접 통화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특사들은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입을 열지 말아라. 청문회 같은 데 나가지 말아라. 그럼 무슨 일에 대해서 무슨 일든 간에 박정희 씨를 거기다가 그 연결시켜서 얘기하지 말라. 박정희 씨의 얘기는 빼놓고 얘기하라 이거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경고를 한 거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를 납치해 가든가 암살하겠다. 이렇게 그 협박해 왔다고 그래요. For our first hearing is General Kim Hyung-wook. 김형욱은 청문회를 선택했다. 그것은 박 정권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박 정권의 감춰진 비리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박동선은 자신이 조정했던 공작원이며 김대중 납치는 박정희의 양해 아래 이후라게 지시했다는 등 가히 놀라운 발언이었다. 그뭐 여러분들도 느꼈을 걸로 아는데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일단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일단락이 되니까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워싱턴 지역에 좀 통할 만한 사람들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뭐 할 것 없이 그 여기 많이 보냈던 걸 난 기억하고 있다고 말이야. In August 1973, 유신 독재를 비판하며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김형옥. 그러나 그는 박정희를 위해 악마 역할을 다했던 박정희 절대 권력에 가장 충실한 파수꾼이었다. 황해도 신천태생의 김형옥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헌병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확인된 이력은 5.16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던 6.4 8기생이란 사실뿐이다. 김형옥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 그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최고위원 자리에 앉았지만 아직 실세는 아니었다. 쿠데타 후 박정희 소장은 제일 먼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권력의 핵으로 삼았다. 업무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위의 또 하나의 국가. 중정은 통치를 위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는 공작 정치의 산실이었다. 군사정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중앙정보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또 이 통제를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통제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보부는 당시 군사정부가 통치권을 확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권의 권력의 핵입니다. 그냥 박정권이 탄생하고 유지한 것이 중앙정보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력은 총무로부터 나온 거 아니라 박정권의 권력은 중앙정보부로부터 나왔어요. 김형옥 시대에 이르러 중정은 전국 지부를 거느린 방대한 조직으로 확대됐다. 중정의 모든 권력은 박정희로부터 나왔고 중정을 등에 업은 김형옥은 박정희를 절대 권력자로 만들어가는 돌격대장이었다. 전 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는 제거됐으면 하는데 자기가 지시하기에는 좀 낯이 뜨거운 얼굴이 뜨거운 문제도 김형옥이는 미리 알아채워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 중앙정보부를 하는 막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제거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일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박 대통령의 그 호감, 신뢰 이런 것을 이제 이분이 독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김형옥이 중앙정보부장이 된 것은 군정이 실시되고 있던 63년 7월. 김형옥 중앙정보부장은 12월 초순 파월 맹부대를 방문 한국군 통합사령관 최명천 장군의 영접을 이후 69년까지 그는 6년 3개월이란 가장 긴 기간 동안 중정을 휘둘렀다. 중앙정보부라면 떠오르는 막강한 힘의 이미지들은 모두 김형옥 부장 시절에 형성됐다. 불을 지휘했으며 많은 위문품을 전달, 장병들을 위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사당에 연결된 감청 스피커를 통해 직접 의원들의 언동까지 체크했다.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는 공작 정치로 변해갔다. 상대의 신상과 약점을 파고들고 조작하는 것으로 그는 모든 기관, 모든 장관과 국회의원들 위에 군림했다. 정부기관에서는 오늘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나 보고하기 위해서 나가 차출대가 있는 사람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가 오기 전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직접 들을 수 있죠. 그거는. 가기 하는데 정보부장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반대하는지 내가 좀 보고 있겠단 말이야. 어느 새끼가 반대하는지 좀 두고 보자. 6.4 8기생 사이에서 김형옥은 두드러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돈가스나 멧돼지로 불릴 만큼 중정부장에 걸맞는 치밀함보단 단순하고 저돌적이었다. 그런 그를 박정희는 왜 선택했을까? 정말 멧돼지 같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단 상사로부터 어사인먼트 임무를 받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자기 생애 목표로 살아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박정희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고 충성하면 이것이 애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 정부의 불법 데모 금지에 반항하며 수천 학생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김영욱의 무소불위의 칼날은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서도 발휘됐다. 시위가 격화되자 그는 트럭 1000대를 징발해 주동자를 서해 무인도에 격리시키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장기영 부총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그는 장기영 부총리의 집무실을 몰래 털어 외화와 귀금속을 적발하기도 했다. 뭔가 뒷거래가 없는 가를 묻는 박정희에게 과연 충성한 것이다.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보안감사라는 명목으로 캐비넷을 뒤져온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뒤집어 보면은 경제부총리가 김영욱 정보부장의 말하자면 말을 잘 듣는 신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혁명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고 김영욱은 전임 중정부장이었던 김재춘의 집에 폭탄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재춘은 김영욱을 중정에 앉히는 것을 말렸던 인물. 중정에선 사제폭탄을 만드느라 부상자가 나기도 했다. 백주 대낮에 테러도 가하고 갈비뼈가 2개나 끊어지고 또 집에다 다이너마이트를 던지겠다고 협박도 당하고. 6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윤보선 후보의 집에 저격수를 배치했다. 부정선거 속에서도 박정희의 대통령 당선이 불확실하자 김영욱은 윤보선이 당선되면 저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다행인지 윤보선은 박정희에 밀려 저격은 미수에 그쳤다. 윤보선이 대통령 되지 않은 방향을 갖다가 해서 강과쇼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은 암살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할 수 없지 않소. 66년 런던 월드컵. 박정권엔 비상이 걸렸다. 북한이 강호 이탈리아를 제치고 월드컵 8강에 진출하자 총칼 없는 전쟁에 패했다는 생각에서였다. 16조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호주, 한국, 이북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실력으로 봐서 이북한테는 진대는 그런 분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출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결론이 났다 이겁니다. 중정에선 느닷없이 각 팀의 최고 선수들을 골라 강제 차출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중정의 모토를 따 이름하여 양지축구팀. 스포츠를 반공전선에 내세울 만큼 김영욱은 어디든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둘렀다. 언젠가 국제적인 마당에서 북괴의 축구팀과 마주쳤을 때 꼭 이겨야 한다는 것이 나의 불변의 신조였다. 대규모의 선거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김영욱의 충성은 쿠데타 후 박정희 대통령 만들기로부터 시작됐다. 전 내각 수반이었던 유세가 한창이던 때 박정희 후보에 맞선 자민당 후보 송유찬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버린 것이다. 예비역 중장이며 한때는 육군 한때 내각 참모총장이었던 수반이었고 참모총장이었던 송유찬에 대한 구속은 군인은 국방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그가 박정희 의장의 사태를 공개적으로 신문에 실은 지 3일 뒤의 일이었다. 명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송유찬은 결국 후보를 사퇴했다. 김재춘이 그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한 자민당이라는 범탕은 나의 정보부에 의해 무산되었다. 송유찬을 탈락시킨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보선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군복을 벗은 민정 대통령이 된 것이다. 김영욱은 박정희라는 우상의 심중을 가장 잘 헤아리는 남산의 박정희였다.
처음 김영욱을 중정부장에 추천한 것은 김종필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가던 육사 8기생 강경파였다. 그러나 김영욱은 중정부장이 되자 이내 김종필 라인을 멀리하고 직접 박정희 의장과의 신뢰를 쌓아갔다. 쿠데타에 박정희를 끌어들였던 김종필은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차기 대권주자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었던 까닭이다. 민정 이양 후 공화당 의장 김종필은 노골적으로 세력 확장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박정희까지도 위기를 느낄 정도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김종필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패단이 나타났을 것이고, 그래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세력을 갖는 인물보다는 자기한테 보다 절대적으로 그 충성해 줄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강성 인물이죠. 자신을 위해서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남한테 욕먹을 일을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육군 방첩부 대장 윤필룡은 김영욱이 김종필에게도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박정희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박정희는 내막도 묻지 않은 채 오히려 김영욱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영욱과 김종필가 절대로 융합할 수 없는 성격의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효과적으로 잘 견제했고 또 야당을 때로는 봐주기도 하면서 좀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잘 쓰게 만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은 용인술에 있어서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 시위가 거세지면서 서울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시위는 무력 진압됐다. 380여 명이 구속된 6.3 사태는 언론 탄압으로까지 이어졌다. 쌍문 문화방송 사장, 집필자 이종무 씨, 그다음에 제고 이분이 뉴스 실장이, 체제 비판적이던 시사 칼럼, 그다음에 동아방송의 앵무새 프로그램 이분이 조도하 느닷없이 씨라고 구속됐다. 제작가를 하던 분인데 지금 춤지를 경영하고 있죠. 그 당시 앵무새 사건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하나는 방공법 위반, 그다음에 내란 선동, 그다음에 하여튼 4가지예요. 근데 그게 아주 저희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명을 덮어 씌웠죠.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재판 검사들의 논고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들 그 앵무새 일당이 치밀하게 내 업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심전심으로 내란 업무했다 이 얘기예요. 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의 사장과 기자도 구속됐다. 신문사는 국가에 헌납됐다. 이어 이영희, 선우휘 등 조선일보 기자들도 줄줄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강압과 폭력의 시대였다. 기양신문사 구속된 이중우 사장의 그 부인이신 홍 여사라고 계시는데, 그 양반을 신문사에 찾아가서 기양신문을 내놓지 않으면, 팔지 않으면 이중우 사장은 사형으로 죽는다. 내놔라.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청와대의 뜻이다. 이렇게 협박한 거를 이중우 사장 부인께서 그 홍 여사가 그걸 녹음을 해버렸어요. 네. 6.3 사태의 책임을 지고 김종필은 다시금 외육길에 올랐다. 일본 외상과의 비밀 협상이 폭로된 것이다.
그는 자연스레 정치 일선에서 배제됐다. 김종필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다.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에 항의해 국회에 인분을 던진 김두한 의원. 김영옥은 그의 배후로 김종필을 지목했다. 구속된 김두한 의원은 고문 끝에 폐인이 됐고 김영옥은 한국비료 주식의 반을 넘겨받았다. 사카린 밀수 사건 같은 거, 이와 같은 거는 분명히 이 대통령으로서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하명을 받아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누구도 자신을 이을 대권주자로 용인하지 않았던 박정희. 그에게 김영옥은 정권 수호의 무기였고 김영옥에게 박정희는 무소불위의 힘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였다.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으며 내년에 103만 당시 톤 규모의 굵직한 이권의 대부분은 김영옥이 관리했다. 공화국가로서의 이권 계획을 통해 그는 정치 자금과 정보 공작비를 조달했고 그 자신 또한 엄청난 부정 축제를 했다. 대표적인 경로가 차관이었다.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기 때문에 차관을 외국에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재정위원회에서 이제 그 3부를 띄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정치 자금을 3부를 띄고 또 이 건설 무슨 입찰을 한다든지 낙찰을 하려면은 그건 반드시 이 정보부에 3부나 5부나 말이지 그걸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8권 군납을 그거는 중앙정보부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김영옥 부장 시대에 아주 극심했지만은 8권의 군납이 그게 중앙정보부의 승인 이건 아주 뭐 입찰도 아니에요. 승인 없이는 그 공사를 딸 수가 없어요. 신동아 잡지의 차관 특집 기사는 또 한 차례의 언론 사냥을 낳았다. 당시 박창래 기자 등이 폭로한 것은 차관을 기업들에게 갈라주면서 벌어지는 중정과 정치인들 사이에 온갖 비리와 관행이었다. 담당 기자들을 올가맨 건 반공법이었다. 한국은행이 국제수지가 비관적이라며 정부의 긴축 정책을 건의한 기사 또한 문제가 됐다. 경제 발전을 앞세워 삼성 개헌을 강행하려던 박 정권에겐 아주 불리한 보도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대노를 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외자 도입을 외국 자본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겠느냐. 동아일보가 한국 경제를 망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당시 한국은행에서는 이사부터 말단 행원까지 7명이 구속됐다. 긴축정책 보고서를 작성했던 성준경 씨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중정에서의 혹독한 순간을 어렵게 들추어냈다. 37년 만의 일이다. 여기를 이렇게 오랏줄 같은 걸 묶고 침대 마구리 같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끼더라고요. 이렇게 끼고 무슨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끼어가지고 요 그 의자 책상 요 사이 요만한 폭에다가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에다가 턱 젖은 수건을 얹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전자에서 뜨거운 물을 제 코에다가 이 수건 위에다가 들어붙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전기고문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국민들이 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반공 때문에 했다고 그런 주장이었는데 그렇게 이 사람한테서 그 반공이라는 것을 빼내면은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작품을 가지고 국회 지령에 따라
김영욱 측의 반공주의는 67년 사상 최대의 간첩단 사건을 엮어냈다. 유럽의 지식인과 예술인 등 194명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이적 활동해왔다는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과 유럽이 칭송하던 화가 이응로도 포함됐다. 이처럼 세계의 비판을 샀던 무리한 사건의 배경엔 박정희 대통령의 좌익 전력을 씻어내려는 김형욱의 안간힘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컸다. 동백림 사건이니 뭐 인혁당 사건이니 이런 것이 다 대통령이 암시만 주면 즉각 벌렸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박 대통령이 가졌던 어떤 사상의 그 검은 그림자를 씻어버리려는 그 휘하 장들들의 슬픈 자키라고 할까요? 자기의 사상적인 그 불리함을 막으면서 자기를 권좌에 올려놓은 그 노심초사한 김형욱의 그 노력, 이것을 박정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천상병 시인은 6개월간의 구금 상태에서 무고한 고문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그는 끝내 아름다운 시들과 이별했다. (67년 7월) 내 인생은 사실상 끝났던 것이다. 정보부에서 나를 3번씩이나 정기 고문하며 베를린 유학생 친구와의 관계를 자백하라고 했지만 나는 몇 차례 까무러쳤을 망정 끝내 살아났다.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 고문을 한 놈을 찾아 죽이고 싶은 심정일 때도 있었다. 동백림 사건의 구속자 가운데는 박종규 경호실장 아래 일하던 김옥희도 있었다. 박종규 실장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김영욱과 충성 경쟁을 벌이며 대립하던 상황. 그는 자신과 상의도 없이 김옥희를 구속한 데 격분했다. 세상 일이 당신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나를 파멸 아래 들고 있어. 그러면서 박종규는 권총을 빼내 나의 이마를 겨누었다. 박종규 씨 같은 사람은 김형욱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어가 막 까음지르고 욱박지르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 또 그 권력을 봐서는 정부부장이 더 우뜸인 걸로 보이지만은 김형욱이도 박종규도 당해가지고 뭐 끝까지 이래 뭐 같이 이래 맞서지 않는 이런 분위기들도 있고, 누가 저때 음부물을 가지고 이제 뭐 갈라놓기도 하고. 김종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늘 2인자의 자리에 머물며 박정희 절대 권력의 시대를 다져간 김형욱. 박 대통령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김형욱, 그는 누구와도 싸워 이겨내야 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 대해서 누가 더 충성을 하느냐,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정점을 향해서만 바라보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이나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고 누가 충성을 더 잘하느냐를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지도자의 용병술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독재 시대의 어떤 그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왜곡된 그런 시스템상에서 나타나는 구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군 방첩부 대장 윤필용 또한 갖가지 정치 테러를 통해 박정희에 충성했다. 실력자들 사이의 충성 경쟁은 박정희 장기 집권의 무기였다. 김형욱이 휘두른 권력의 절정은 박정희를 위한 삼선 개헌이었다. 69년 박정희가 3번째 집권을 꿈꾸며 삼선 개헌안을 내밀자 야당과 공화당 의원들조차 거세게 반대했다. 의장석을 점거해 삼선 개헌안 통과를 막고 있던 의원들은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벽 2시 공화당에선 야당 의원들 몰래 투표 장소를 옮겨버렸다.
삼선 개헌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2분 만에 날치기 통과됐다. 삼선 개헌, 그 서막이 오른 것은 2회 전 6.8 총선 때부터였다. 6월 8일은 제7대 국회 67년 당시 시중에는 개헌 정족수라는 말이 나돌았다. 야당의 선거 전열도 흐트러졌다. 김형욱이 신민당의 김재화 의원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등 야당을 탄압하고 막걸리 선거라 불릴 만큼 관건들이 총동원된 선거였다. 유세 현장에선 김종필의 대중적인 언변마저 통제됐다. 처음에 서두에 김종필 씨를 갖다 내준다는 거예요. 책 있는 데는 발언 순서를 갖다서 일부러 충분한 자기 의견을 진술을 못하고 할 그런 시각을 골라가지고서 딱 줬다. 그것도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유치하는데 돈이 달려가지고서 결국 공화당은 175석 가운데 129석을 얻어 개헌선인 제적 3분의 1을 확보했다. 김형욱 스스로도 인정한 부끄러운 선거였다. 나 역시 그 선거에 있어서 비록 간접적이었다 할지라도 관권 개입과 부정부패를 방조한 사람의 하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 이듬해 전국은 연초부터 안보 위기가 높아가고 있었다. 간첩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하고 연이어 미군함 푸에블로호가 납북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박 정권은 이를 장기 집권을 향한 기회로 활용했다. 삼선 개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더해갔고 국회 안팎은 삼선 개헌 반대로 달궈져 갔다. 삼선 개헌에 반대하던 김종필 진영에선 안보 책임자에 대한 인책 공세를 펼쳤다. 목표는 김형욱이었다. 그 무렵에 김종필 씨는 말하자면 박정희 뒤를 이어서 대권을 넘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권력의 내부에서는 박정희나 김영욱 같은 분들은 JP를 어떤 형태로 권력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삼선하는데 장애 요인되고. 그러나 김형욱은 역으로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김종필 진영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김종필 중심의 개헌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 국민복지회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김종필은 당의장직에서 물러났고 김용태 의원은 제명됐다. 중정에서 만들어낸 이제 김용태가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사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그 사람 좀 우쭐대는 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김종필이를 모시고 김종필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 할 사람은 그 조직인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이. 국민복지회는 실상 농촌 근대화를 위한 연구단체였다. 그러나 김형욱은 이를 반국가단체로 보고했고 박정희는 엄단할 것을 명령했다. 김형욱은 국민복지회를 김종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조직으로 몰아붙이며 관련자들을 고문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고문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여당 의원들 뭐 하여간 반대하는 사람들 집집마다 가족마다 그 참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협박, 공갈, 온 그냥 공포에 질려서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고 유도한 게 김형욱이거든. 복제 사건, 이건 분명히 대통령에 의해서 명령이 됐고 그 안에서 복제 사건에서 반란이 이제 그 배신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로 김종필은 정계를 은퇴해버렸다. 충복만을 믿는 정치 대신 정보를 선택했던 박정희. 복지회 사건은 박 정권의 정보 만능주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국이 본격적으로 삼선 개헌 논란에 휩싸인 것은 69년. 박 대통령의 모호한 발표가 그 계기였다. 임기 중에 개헌할 뜻은 없으나 필요하면 연말에 개헌을 해도 늦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삼선 개헌안은 제야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은 삼선 개헌에 앞장선 김영욱에게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잡으라는 공산당은 안 잡고 엉뚱한 것을 잡고 있는 정보부가 개헌 업무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다. 김영욱 정보부장에게 충고한다. 민족의 영원한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짓을 말라. 엿새 뒤 김영삼 의원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에 의해 초산 테러를 당했다. 김영욱은 훗날 권조에서 밀려난 뒤에야 자신이 진범임을 드러냈다. 삼선 개헌의 부당함을 지적했던 박종태 의원은 급작스레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 또한 진범이 가늠되는 상황이었다. 밤좀 11시나 12시 다 되었어 그때. 심야의 일이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 누구 보고 뭐라고 그래. 내 감이 잡히거든. 의도적으로 나 없이 보려고 사람들이 했구나. 같이 잡히는데 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전화 안 했는데. 그때 아침 새벽에 컴컴한데 정보부에 뭐 무슨 부장인가 과장인가 한 놈이 왔어. 와서 그 다치셨는데 그 치료비 갖고 왔다 이거예요. 치료비 그때 50만 원인지 얼마인지 내놓읍시다. 그때 50만 원 적은 돈 아니면 치료비 하고는 남아. 그러면 어떻게 다친지를 어떻게 한 거야? 나 다친지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삼선 개헌 반대는 거셌다. 그러나 김종필을 비롯한 대다수는 삼선 개헌 지지로 돌아섰다. 김형욱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었다. 야당 의원 3사람도 매수됐다. 그들을 매수한 악명 높은 수단은 여자 문제로 약점을 잡는 것이었다. 여자가 에이전트로서 이 걔들이 자기가 그 지정하는 여관 호텔 가가지고 관리하는 사진 찍어다가 그걸로 협박하는 게 뭐 찍지 뭐 어떻게 그거 들킨 사람들이야 뭐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되겠나. 2년여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곤 2분 만에 변칙 처리된 삼선 개헌안. 정치 실종의 1등 공신은 단연 김형욱이었다. 삼선까지 김영욱 정보부장이 해냅니다. 그 6년 3개월 기간에. 그러니까 삼선 개헌까지 함으로 해가지고 그 정권이 1979년 뭐 18년이라는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그런 점에서 김영욱과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말 그 집권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스스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연장시킨 역할을 하는 그 장본인으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권력 측면으로 보면은 철탑공학 같은 사람들입니다. 삼선 개헌안이 통과되기까지 공화당 내부엔 전제 조건이 있었다. 김종필과 이만섭 등 처음 개헌에 반대하던 주요 인사들이 말썽 많던 중정의 김영욱 부장과 이후락 비서실장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첫째,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물러날 것. 둘째, 중앙정보부는 정치 사찰을 중지할 것. 국민투표 끝나고 난 뒤에 즉각 조치를 할 테니까 날 믿어달라. 그래 말씀을 하셔서, 그러나 국민투표 끝나고 나면 그 두 사람이 공로자가 될 텐데, 각각께서 인정이 많으신데 그 공로자들을 자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야. 이거 내 틀림없이 할 테니까 이영훈하고 나하고 둘만 알자. 일체 비밀 지켜달라.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발언자 이만섭 의원은 이내 김형욱의 표적이 됐다. 이후락 김영욱은 물러나야 한다는 나의 의원총회 발언에 앙심을 품은 김영욱이 중정 간부 2사람을 불러 국가기밀문서 보관하면서 수류탄과 권총을 꺼내주면서 날 해치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을 죽인다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에 지시받은 이 간부는 만류했다고 한다. 변칙 처리됐던 삼선 개헌안은 끝내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그러나 1등 공신 김영욱에게 돌아온 것은 날벼락 같은 선고였다. 금요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려서 자기 생각에는 이번에 주말에 골프나 하자고 그런 말이구나 하고 칫솔질해서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이러고 이제 청와대를 딱 들어갔다는 게, 딱 들어가서 딱 앉았더니 대통령께서 첫 하는 말씀이 김 부장 지금 중정부장이 몇 년째지 그러대요. 그래서 6년 8개월째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수고 많이 했어. 딱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김 부장 오늘로 정보부장 자리는 사임하라고. 이 김영욱 정보부장이 그 일을 듣고 놀래가지고 청와대 나오면서 이건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가 없어 자기 허벅지를 어떻게 꼬집어가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고 그래요. 삼선 개헌이 성공하고 불과 3일 뒤 김영욱 중정부장의 책상은 깨끗이 치워졌다. 그는 용도 폐기됐다.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 거기서 그 며느님들이 떠든다고 날 잘러 섭섭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흠은 모르고 자기가 각하한테 혁명 초기부터 목숨을 걸고 도와준 거 이것만 생각하면 역사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2년 뒤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에 오르는 팡파레를 올렸다. 1년 뒤 유신 개헌을 꿈꾸며 영구 집권의 길을 트는 순간이기도 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정부장에서 밀려난 김영욱은 전국구 의원이 됐다. 그러나 박정희가 신임을 거두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한없는 허탈감과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뿐. 자기가 저지른 죄과랄까 그 한시 너무 심하니까 새벽참에 꼼꼼할 때 같더라고. 네가 뭘 이렇게 내가 미워서 그렇게 했는지 나 모르겠다마는 너는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지만 두드려 맞은 나로서는 고통스러웠어. 그러나 내가 참아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만 말이지. 그 하는 말이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그 이웃들이 참 옳게 사왔고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난 일인데 하여튼 뭐 니는 우리는 우리 뭐 각자 뭐 현실에서 뭐 자기 할 일에 충실하고 말이지 빈정대지 말아라 하고 그래 해줬다고 해주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영욱은 재산상의 타격까지 입는다.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며 채무관계를 무효화하는 8.3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그리고 72년 그는 박정희가 추천하는 국회의원들의 단체 유정회에서도 제외됐다. 그는 완전히 버려진 것이다. 또 박정희 씨의 그 보복 그런 게 아주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박정희 씨가 참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자기 신복이었고 자기를 그 권좌에 앉혀주고 그걸 유지하게 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느 시점에 가서 딱 숙청하고 그 숙청당한 사람이 자기가 충성을 바치던 그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할 정도였으니까. 73년 김영욱은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곤 허탈과 좌절, 분노와 배신감 속에 반체제 인사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프레이저 청문회 이후 김영욱은 또 하나의 비수를 준비해갔다.
회고록을 통해 박 정권의 과오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근데 이게 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있었지 아는 것을 숨길 필요는 없거든. 그렇죠. 지금 시점에는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집필은 미국 유학 중이던 김경재 씨가 맡았다. 박사월이란 필명을 썼던 김경재 씨 역시 위험한 도전을 한 셈이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야. 김대중 납치 사건, 인혁당 사건, 동백님 사건, 황태성 사건 이런 또 정인숙 여인 사건 이런 것에 대한 진실을 김영욱 씨가 최초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조건으로 해서 그 글을 써줬습니다. 한글과 영문 두 개를 써주고 2년 3개월 동안 5,000매의 회고록 원고가 완성됐다. 5.16 군사 쿠데타로부터 프레이저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그의 회고록 속엔 60, 70년대 한국의 얼룩진 역사가 망라됐다. 그것은 곧 박정희의 얼굴이자 김영욱 자신의 얼굴이었다. 내가 책을 쓴다. 이걸 쓰면 모든 게 백일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이걸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또 내가 뭘 또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단계 뭐 3단계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고. 그해 말 한국에선 해외 유신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사실상 김영욱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미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지고 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김영욱은 회고록을 무기로 박 정권과 협상에 갔다. 김영욱에겐 다시금 특사들이 파견됐다. 결국 그는 박 정권의 회고록 원본을 넘겨주고 거액을 약속받았다. 그분의 요구사항은 회고록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그 요건, 서울에 있는 재산 문제, 기타의 사유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김영욱은 약속을 어겼다. 협상액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김영욱 회고록의 일본판 요약본이 출간된 것이다. 하하,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야. 그거 카피 떠놓고 팔고 내가 여기 앉아서 그거 출판하면 박정희가 제가 서울에 앉아서 어쩔 거야. 괜찮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은 나는 미처 못했거든요. 보통 판권 팔면 그게 그만이지. 판권 판 다음에 다시 출판한다 이런 생각은 난 뭐 보통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발상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협상은 깨졌다. 박 정권에게 남은 것은 최후의 방법이었다. 중정에선 김영욱 암살단을 조직해 훈련에 들어갔다. 열 몇 사람 모여가지고서는 매일매일 그 지부를 습격을 하는 연습을 시키고 또 정신 수양을 시킨다 해서 손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불교의 그 정신을 갖다가서는 가다듬고 사람을 하나 죽여도 딱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는 사람도 눈 하나 갖다가서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신 상태를 만들어서 자기가 훈련하고 있었다. 79년 9월 김영욱은 생애 마지막 여행길에 올랐다. 떠나기 전날 그는 자신이 직접 쓴 회고록의 서문을 김경재에게 보내왔다. 내가 없어지고 이 글 속에 등장한 수백 명의 이름들이 지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이 증언들만큼은 한국사의 60년대와 70년대를 가장 통절하게 증거하는 역사로 남아 후배와 후손들에게 그 외침을 계속할 것이다. 끝내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김영욱. 그는 마음의 도피처처럼 파리를 찾아 도박에 몰두했다.
그리곤 자신이 아끼던 당시 파리의 중정 책임자에 이끌려 살해됐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그의 시신은 지난 26년간, 아니 앞으로도 오래 이국의 낙엽더미 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살해 준비 가.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아직 그간의 수많은 의혹들을 다 잠재우진 못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의 죽음이 상징하는 우리의 어제를 되돌아본다. 신현진 등 당시 파리 영수증. 김영옥 씨는 박정희 시대의 영광과 좌절이라고 할까요? 그 비극을 상징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김영옥 씨가 그렇게 그 참 엽기적인 최후를 마친 것이 어쩌면 불가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모셨던 대통령이 또 그렇게 비상시국에서 세상을 떴기 때문에. 중정부장 김형욱이 살해되고 불과 19일 뒤 박정희는 또 다른 중정부장의 총탄에 의해 최후를 맞았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더불어 중앙정보부 오욕의 역사도 막을 내렸다. 나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 충성했던 김형욱. 박정희로부터 버려지고 결국 그 또한 배신의 길을 걸었던 김형욱. 이제 그들은 없는가? 거칠 것 없던 김형욱의 권력과 배반, 그리고 비참한 최후는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역사의 저편인가? 영원한 권력을 꿈꾸었던 박정희 정권의 영광과 몰락은 새삼 절대 권력의 어김없는 시작과 끝을 말해주고 있다.